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중동발 위기는 전 세계 위기로 다가섰고, 특히나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 한참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동발 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더디되고 심각한 위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남북관계 개선이 오히려 이 과정을 딛고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리는 동안에 통일부 장관님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일 날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예, 그 첫 기자회견 내용이 미국이 북한의 금융 제재를 해제하라, 이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저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북은 유엔 제재와 또 미국의 독자 제재, 한국 정부도 또 독자 제재한 게 있습니다. 이런 제재 틀 속에서 사실 고립, 봉쇄, 배제, 소외, 그 속에서 민생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첫 단추는 사실 북미 회동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고,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 이후에도 통일운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1976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백령도로 전학을 갔었습니다. 그때 백령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너무나 무서운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초등학교 3학년 때 당시에도 남북 관계가 풀려야만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나 장관님의 남북 관계 개선론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관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충분히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개 국가론,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적대적 두 국가로 평화 공존할 수 없고 평화적 두 국가로 해야만이 평화를 공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의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취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내용은 좀 어떤 겁니까? 독일의 사례에서도 결국은 국가성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자, 그러나 외국은 아니다 하는 이중적 지위, 절충적 성격으로 동서독의 평화를 관리하면서 그 속에서 교류 협력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20년 동안 지속한 속에서 통일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일이라는 구호는 난무하지만, 그러나 사실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쌓았던 공든탑은 와르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지금 오늘 현재 남북 관계는 폐허입니다. 폐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적대와 불신, 그 속에서 적대적 두 국가, 통일은 불필요하다 하는 북쪽의 그런 강대강 노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대적 두 국가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대라는, 이건 정세와 상황인 거고,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성, 주권의 문제인데요. 이미 1991년 이후에 우리는 두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유엔 헌장은 주권 존중을, 주권 평등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영토 국민 주권을 갖고 있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것인데, 지금 장관님 말씀은 충분히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보수 세력들이 두 개 국가로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개 국가론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반쪽만 맞는 말이지요. 말하자면 헌법 3조는 영토 조항이지만 헌법 4조는 평화적 통일 조항입니다. 맞습니다.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모순되는 일견 모순되는 3조와 4조를 모두 안고 있는 그런 통합적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3조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 실용적 노선이라는 것이 현실을 냉철하게 인정하고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쌓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성적 통일론이라든지 감성적 단일 국가론 뭐 이런 것보다는 현실에 기초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북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는 상황 속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방화벽을 쌓으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북이 지금 전술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효과적인 수단이 평화적 두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올바른 말씀이십니다. 이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하는 것도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 강조하냐면은 실제로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 때 이때 노태우 정부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에 분명하게 두 체제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보수 정권 하에서도 남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 체제를 인정된 상황 속에서 평화적 전략을 모색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치자면은 현재 남과 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두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다양한 평화적 교류와 화해 협력을 위한 일들을 풀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홍보가 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35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3단계 평화적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해가고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연합제죠. 국가연합 그리고 남북연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통일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그 간극이 있는데 뭐와 간극이냐? 김대중 3단계 통일론과 이 민족공동체 통일론에 있어서 용어 차이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노태우 정부부터 쭉 내려온 그 2단계에는 남북연합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는 명백하게 국가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통합 통일 단계로 가는 것인데 저는 김대중 노선이 민주당 노선이고 민주당 정부 노선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동의를 통해서 주권 존중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이 주권 평등의 원칙 하에서 유엔에 가입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도 얼마 전에 최고인문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쨌든 남북한의 체제와 국가 체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남과 북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북은 원하지 않는데 남쪽이 우리 입장에서 북을 상대하고 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 개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회의석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준혁 의원님이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듯이 북한의 국가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남측, 북측, 남한, 북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써왔습니다만 북이 2년 전부터 대한민국,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면서 왜 노스코리아라고 부르느냐 하면서 국제회의 석상에서 계속 항의합니다. 그러면 북이 내 이름을 불러달라는데 노스코리아 대신 DPRK라고 불러주는 것이 저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서 유엔에 가입한
그 동등한 회원국으로서 저는 마땅한 자세라고 보고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생소한 이름이지만 조선이라는 본인들의 호칭. 얼마 전에 시드니에서 여자 축구 대회 북한 팀이 왔을 때, 북쪽 팀이 왔을 때 시드니 동포들이 가서 조선 이겨라, 조선 이겨라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응원단을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감사를 표시했고 또 다른 자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연장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그저께가 되겠네요. 그죠?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4월 1일 날 유럽의 외교위원장인 그 데이비드 맥칼리스터 예. 외교위원장 만나셨죠? 예, 유럽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들이 7분 오셨습니다. 예.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어떤 남북한의 개선을 위해서 2+1 예, 이런 새로운 방안을 외교위원장이 제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그 언론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남과 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또 대한민국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외부에서 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유럽 의회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제가 장관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거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언론 기록을 좀 잘못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한국은 전쟁이라는 참화를 그 상처를 지금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비극에도 불구하고 이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넘어서 통합으로까지 갔습니다. 그것은 인류 이성의 최고 경지에 이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이 비극적 현실을 비교해 보면 유럽의 그분들의 합리성과 이성과 평화 이성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참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미중 대결이라는 미중 경쟁이라는 이 거대 구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북한은 유럽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안보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미중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중재자 또는 협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EU가 한반도에 지금 7년 이상 단절되고 있는 남북 대화를 견인하는데 남북 플러스 유럽, EU 해서 2+1 정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있지 않느냐. 특히 유럽 의회 의원들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정치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방북할 의사를 보이시던가요? 아니면은 방북 플러스 유럽의 많은 분들과 함께 북한의 원산 갈마지구 관광 특구가 되겠죠. 그것을 관광할 어떤 생각까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혹시 장관님께 말씀해 주셨나요? 그분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학습 투어였습니다. 이 한반도 상황을 좀 배우고자 온 분들이긴 한데 제가 작년 가을에 EU 브뤼셀 본부를 방문해서 거기에 유럽 의회 한반도 관계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옛날에는 과거에는 평양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서울도 오고 그분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스웨덴과 중국이 한반도 특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EU가 한반도 평화 특사를 좀 지정해서 운영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렸고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뭐 싸우더라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풀어지는 길 그거는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는 뭐 스포츠 교류도 있을 수 있고 문화예술 교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예전에 금강산 관광 교류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광자 씨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중단이 됐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북한과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에서도 지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있을 4월 8일 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진우 총무원장 스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가서 금강산 관광 재개 법회를 열기로 되어 있고, 제가 명단 보니까 장관님도 거기 참여하시고 저도 당연히 그곳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는 금강산 관광 재개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종교계가 이렇게 앞장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조계종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기원 법회를 연다고 해서 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것은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만, 그 뒤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번도 이걸 다시 재개하지 못한 것은 아주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특히 금강산 북단에 100km를 가면 거기 원산 갈마가 있습니다. 원산 갈마 국제관광지구를 지금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금강산과 연계한다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고, 또 원산 갈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원산 갈마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원대한 관광 입국이라는 그런 국가 목표를 가지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정세가 바뀌고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국면이 된다면 원산 갈마 금강산을 묶는 그런 자유관광 시대를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관광이 재개가 돼서 금강산을 가게 되고 원산 갈마지구, 저도 사진으로 많이 봤고 한 10km, 직선 거리로 10km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해안선 길이는 5.2km, 해운대의 2배입니다. 예, 그곳에 장관님께서 가시게 되면 저도 첫 번째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예, 꼭 모시고 가고 싶은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10년 전에 딱 2016년입니다. 그때 그 갈마반도 모래사장 5.2km에 달하는 긴 모래사장에 수백 대의 탱크들, 전차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화력 시범을 했습니다. 불을 뿜었습니다. 아주 섬찟한 장면인데요. 10년 뒤 오늘 원산 갈마는 호텔 객실 만실에 국제적인 리조트로 이렇게 건설해 놓았습니다. 바로 북이 가야 할 길도 탱크에 화력 시범하는 그런 원산 갈마가 아니라 국제 관광의 명소로 발전하는 그런 원산 갈마가 북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미래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도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을 방문하게 만드는 그 지역들이 사실은 과거에 군사 지역이었거든요. 개성공단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성공단도 거기에 수많은 함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포들이 존재했었단 말이죠. 그것을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뒤로 미루게 됐고, 역으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남북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가 아니면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결국 전쟁을 갖다가 종식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에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또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 대한 통일 교육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통일교육과 관련된 통일교육센터가 전국에 10개 지역이 선정돼 있더라고요.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씩 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가 1개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북향민들한테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0억이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0억 가까이 됩니까? 예. 그 평화교육센터 관련해서 1년에 10억 가까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잘못된 통일교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
딴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정부가 북한에 90만 배럴 뭐 석유를 보냈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갖다가 듣고 사실인 양 믿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일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두 가지 질문하셨으니까 앞부분에 개성공단 얘기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개성공단이 있을 때 서울은 크게 안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100만 평을 조성한 그 지역에 최정예 사단, 포병 여단, 전차부대 그리고 방사포 질비하게 늘어서서 서울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이 부대들이 병력들이 송악산 뒤 10km 북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만큼 안전해진 거지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을 닫은 조치는 정말 우매한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그 통일교육원의 이름도 바꿨고 기능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올해부터는 전국 12,000개 학교에 10,000개 학교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해서 그 교육위원을 위촉하고 예산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만 그분들께 적지만 교육 수당을 드리고 해서 지금 MZ 세대의 이 평화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그런 무의식 이런 부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학교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통일교육센터는 지역사회에 이제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재는 9개 대학과 1개 NGO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의 그 시민사회 단체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10개 대학에서 12개 대학인가 하고 있는 통일 선도대학 프로그램 그것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서 1년이면 한 4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그 강좌를 수료하는데 이걸 좀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대폭 늘리셔야지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뭐 통일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한 이런 좋은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1시간씩만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만일 받을 수 있다면 태극기 부대는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관님 원래 역사 공부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 역사와 관련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도 혹시 많으십니까? 예. 제가 2000년에 북한의 문화유산 인식과 정책이라는 논문을 썼었습니다. 제가 북한 문화재 관련된 뭐 좀 전문가이기도 한 편인데 실제로 지금 북한이 뭐 성균관에 있는 뭐 유물부터 시작해서 평양에 있는 뭐 박물관, 미술관에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 또 북한을 교류했던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조선 후기 단원 김홍도, 회원 신윤복 등 대가들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 처리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온전히 지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북한과 문화재 교류 사업들 이것들을 물론 이제 문체부가 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통일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줄 수는 없을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 이 군사적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아까 종교 말씀하셨는데 종교인들 간의 그 소통과 대화 그리고 문화 분야,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이것은 남북 간의 그런 긴장을 낮추고 교류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지금 남북한의 교류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 그건 역으로다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이 계속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하기가 좀 힘들어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좀 우리가 볼 때 비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구애하고 대시하고
그러다 보면은 길이 열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통하고 왕래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천연자원을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역으로다가 지금 어려운 이 그 중동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더 이상 질문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선제 타격이 이 방법이다, 주적이다, 자유의 북진이다. 뭐 이런 그 아주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심지어 무인기를 침투시킨 이런 무모한 대북 강대강 정책이 모든 남북 관계는 작용 반작용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패인 상처가 너무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정부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폐허 속에서 남북 간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